오늘은 갑질과 유교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뜻합니다. 갑질 문제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길을 어지럽힙니다. 갑질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던 까마득한 고대 계급 사회로부터 시작되었고 2550년 전 중국의 공자가 체계화시켰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계급사회의 질서, 즉 예와 도리를 체계화시킨 유교의 핵심은 삼강오륜입니다. 그 중에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이는 윗사람, 즉 갑과 아랫사람, 을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 즉 예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교에서 갑과 을은 서로 예와 도리가 다릅니다. 공자가 어떻게 설계했던지 상관없이 장유유서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갑들은 갑질을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을의 도리이고 예라고 주장합니다. 장유유서 외에 상명하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 역시 변질된 유교적 가치인데 군대 조직과 폭력 조직, 검찰 조직에서 오랫동안 떠받들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시대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대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갑질이 심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갑질을 당한 을이 한을 품자 갑이 묻습니다. 왜? 억울한가? 그렇다, 억울하다. 그렇다면 너도 출세해서 갑이 되든지. 한국이 독재자의 지배와 저질스러운 군사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1960년대의 유행가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억울하면 출세하라, 억울하면 갑이 되라. 이 얼마나 오만하고 건방진 말입니까? 갑질의 부당함에 억울해하면서도 갑에게 보복하지도 않고 갑의 행위를 고치려 하지도 않는 을 중에는 갑이 된 후에 더 악랄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한 시어머니를 겪은 며느리가 더 포악한 시어미가 되기도 하고, 사장에게 갑질을 당한 부장이 과장에게 갑질하고, 과장은 대리에게, 대리는 아내와 자식에게 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의 완장을 차고 갑질하는 갑의 하수인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 떠오르는 시와 소설이 있습니다. 엘리엇의 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난 햄릿 왕자가 아니지, 되려고 한 적도 없지, 비서지. 왕자님께 알랑거리고 틀림없이 손쉬운 연장, 공손하고 기꺼이 이용당하고 교활하고 조심성 많고 점스러운, 호언장담하지만 약간 우둔한, 사실 때로는 거의 우스꽝스러운, 거의 바보 멍충이.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 너 진짜로 충견 노릇을 하는 거니?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거니?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없지만 넌 개자식이야. 만약 장유유서가 옳다면 백성들보다 먼저 도망친 선조가 옳고, 시민들보다 먼저 도망친 이승만도 옳고, 학생들보다 먼저 도망친 세월호 선장도 옳습니다. 그 자들이 가장 지위가 높고 윗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장은 죄인입니다. 고로 이승만도 선조도 죄인입니다. 고로 장유유서는 개뿔 헛소리입니다. 유교는 한국인의 사상이 아니라 중국 사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상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아니었습니까? 이는 자유와 평등 사상입니다. 유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부자유친, 부흥유신 뿐입니다. 하지만 효와 우정은 유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지성인들의 책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30대 후반에 깨닫게 되자 나는 유교를 버렸습니다. 장유유서와 상명하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에게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에게서 존중을 받고자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갑질을 하면 어떻게든 나의 방식으로 되갚아 주려 했습니다.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갑들에게 상처와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실러의 빌헬m 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자들도 뭉치면 강해진다네.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워 지더라도
우리의 강한 의지를 알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네. 그건 마치 사자가 하이에나와 싸울 수 있지만 하이에나의 끈질김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과 같지. 그러니 싸워볼 가치는 있다네. 내가 갑질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 삶의 등대가 되어 주었던 여러 지성인들의 글을 모아봤습니다. 김유정의 범범입니다. 돈 있으면 양반이다. 별게 있느냐?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아이고, 그럼 어떡하니? 야 임마, 봉필이 못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톨스토이 부활에 나옵니다. 6년간 타락한 생활을 하고 2달간 형사범들과 감옥에서 살면서 카츄샤는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해 있었다. 그런데 정치범들과 같이 지내면서 카츄샤는 자신이 몰랐던 것을 하나씩 깨달아갔다. 그것은 민중의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사람들이며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살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 것이었다. 셀린저의 호밀바트 파수꾼에 나옵니다. 펜시는 나쁜 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사기꾼들 천지였다. 원래 학비가 비싼 학교일수록 사기꾼들이 들끓는 법이다. 갑질을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결국 노예가 됩니다. 주경철 교수는 대항해 시대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예를 포획해 오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던 문제는 일을 잘하는 노예로 길들이는 일이었다. 유순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하급 계층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런 방편의 하나가 기독교도 인디어로 만드는 것이었다. 기독교도 인디어로 만드는 것이나 유교적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매 한 가지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다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은 비열하게 굴지도 않고 불평을 하지도 않고 항상 떳떳해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싸워요. 이 말은 또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플로니어스가 아들 레어티스에게 충고하는 장면입니다. 싸움판에는 끼어들지 말 것이며 일단 말려들거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명심하게 해라. 단테 신곡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 저 야수가 그대 앞에서 떠나겠는가? 원래 흉포한 놈이 아니더냐?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뭉친 놈이니 만족이란 걸 알 리 없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굶주려 할 것이니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 수는 늘어만 갈 것이야. 사냥개가 나타날 때까지는. 사냥개? 그렇다네. 언젠가는 위대한 사냥개가 나타나 놈들을 물어뜯을 거야. 돈키호테가 말합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거인들에게서 보이는 오만이요. 우리가 싸워 없애야 할 것은 거인, 즉 갑들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감사합니다.